안녕하세요. 마만남의 가치 읽기. 네, 오늘은 색스폰 연주를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세일링을 색스폰으로 연주한 곡인데요.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시작하니까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만남의 가치 읽기 전문가 편, 트라우마의 바이블인 몸은 기억한다. 2장 마음과 뇌에 의해 그 혁신적 변화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고요. 소제목 이름은 트라우마 중독, 즐거움이 주는 고통과 고통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동료인 마크 그린버와 내가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집단 치료를 실시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 중 하나는 이들이 헬리콥터 사고나 죽어가던 전우들을 떠올리면 공포와 비통함을 느끼면서도 그 일을 이야기할 때 활기를 띈다는 점이었다. 전 뉴욕타임즈 기자 크리스 해지스는 저서 전쟁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다 라는 책에서 잔인한 물리적 충돌의 사례를 다수 언급하기도 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이 우리 대다수가 거부감을 느끼는 경험을 찾아다니고 화나 있지 않거나 강압당하지 않을 때 혹은 어느 정도 위험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어딘가 공허하고 지루한 감정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만난 환자 줄리아는 16살 때 총으로 위협받고 호텔방에 끌려가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줄리아는 폭력적인 포주에게 잡혀 매춘을 강요당했다. 포주는 주기적으로 줄리아를 때렸다. 그런데 줄리아는 매춘 단속에 걸려 여러 번 처벌을 받고도 늘 그 포주에게로 돌아갔다. 마침내 조부모가 개입해 줄리아를 집중 재활시설로 보냈다. 이번 치료를 성공적으로 끝낸 줄리아는 접수원으로 취직하고 지역대학에도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했다. 사회학 수업을 들으면서 줄리아는 유명한 매춘부 몇 명이 쓴 회고록을 읽고 줄리아는 유명한 매춘부 몇 명이 쓴 회고록을 읽고 학기말 과제로 매춘을 통해 해방감을 얻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제출했다. 그리고 수업을 하나 둘 포기하기 시작했다. 같은 과 남성과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 틀어지고 말았다. 줄리아는 너무 그가 지루했다. 특히 그가 즐겨 입는 사각 팬티가 질겁할 정도로 싫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철에서 만난 마약 중독자와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는 줄리아를 때리고 스토킹까지 했다. 결국 줄리아는 또다시 흠씬 두들겨 맞고 치료시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프로이트는 트라우마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 같은 현상을 반복 강박이라고 표현했다. 프로이트와 그 후계자들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제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이며 결국에는 그 상황을 장악하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옳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반복되는 상황은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자신에 대한 증오로 이어질 뿐이다. 실제로 치료 과정에서 트라우마 경험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일에 관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집착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마크 그린버그와 나는 마음을 끄는 요소, 즉 행동을 끌어당기고 동기를 부여하고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 좀 더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일반적으로 마음을 끄는 요소는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위험한 일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마음이 끌릴까? 마침내 우리는 공포나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 스릴 넘치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 한 연구를 찾아냈다. 1970년대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리처드 솔로몬이 발표한 이 연구에서 그는 신체가 모든 종류의 자극에 적응하는 법을 익힌다고 밝혔다. 기분 전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은 즉각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어 중독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한증막에 들어가거나 마라톤, 낙하산을 매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활동도 처음에는 불편하고 심한 경우는 공포까지 유발하지만 결국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된다. 이러한 점진적인 적응 신호는 체내의 화학적 균형을 새롭게 확립시켜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은 몸을 한계로 밀어붙이면서 건강해지는 기분과 함께 한껏 신난다고 느낀다. 그 상태가 되면 약물 중독과 마찬가지의 증상이 나타난다. 즉, 특정한 활동이나 경험을 하지 않을 때 갈망하게 되고 금단 증상을 느낀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그 활동 자체보다 금단 증상에서 오는 고통에 더욱 심취하게 된다. 자신을 때려줄 사람을 고용하거나 담뱃불로 자기 몸을 지지거나 자신을 해치는 사람에게만 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두려움과 혐오스러운 감정이 왜곡되면 즐거움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이다. 솔로몬은 뇌가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하는 모르핀 유사 물질인 엔도르핀이 그가 밝힌 이 역설적 중독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논문을 읽다가 나는 솔로몬의 이 이론을 다시 떠올렸다. 그 논문에서 헨리 K. 비처라는 외과 의사는 이탈리아 전선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들 중 75%가 모르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강렬한 감정이 통증을 차단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비처가 관찰한 결과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와도 관련이 있을까? 나는 마크 그린버그, 로저 피트먼, 스콧 오와 함께 베트남전 참전 군인 8명을 대상으로 영화 장면을 여러 개 보여주고 표준 통증 검사를 실시했다. 이들에게 보여준 영상은 올리버 스톤 감독의 플래툰에 나오는 폭력적인 장면이었다. 우리는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참전 군인들에게 얼음물이 담긴 양동이에 오른손을 담그도록 하고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 측정했다. 이어 평화로운 아주 오래된 영화 장면을 보여주고 똑같이 측정했다. 8명 중 7명의 참전 군인이 플래툰을 보는 순간 견딜 수 없이 차가운 물속에 손을 30%더 오래 담글 수 있었다. 우리는 전쟁 영화를 15분간 보면서 나타나는 통각 상실 수준이 모르핀 8mg을 주사한 후의 반응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정도 양이면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투여하는 용량에 해당한다. 우리는 비처가 강렬한 감정이 통증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가정한 내용이 뇌에서 만들어진 모르핀 유사 물질의 분비로 발생한 결과라고 결론 지었다. 이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요인에 다시 노출되면 불안감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안도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요인에 다시 노출되면 불안감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안도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실험이었지만 이 실험은 줄리아가 왜 계속해서 폭력적인 포즈에게 돌아갔는지 속 시원한 답을 주지는 않았다. 네, 계속해서 77페이지에 있는 뇌를 달래는 법 읽어 나가겠습니다. 1985년에 미국 신경정신양약회 회의는
전년도 회의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켰다. 이 회의에서 킹스 칼리지 제프리 그레이 교수는 뇌에서 어떤 소리와 이미지, 신체 감각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한 무리의 뇌세포인 편도체에 대해 설명했다. 그레이 교수가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편도체의 민감도는 그 부위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양에 따라 어느 정도 좌우된다. 동물 실험에서 세로토닌 수치가 낮은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반응, 예를 들어 시끄러운 소리 등의 과잉 반응을 보인 반면 세로토닌 수치가 높으면 뇌 공포체계의 반응이 약화되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자극에 공격성을 보이거나 얼어붙는 경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게는 큰 충격을 안겨준 아주 중요한 실험 결과였다. 내가 만난 환자들은 늘 자그마한 자극에도 감정이 폭발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 거부당해도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다. 세로토닌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이전에도 다른 연구진들을 통해 무리에서 힘이 우세한 수컷 원숭이는 지위가 낮은 원숭이들보다 뇌의 세로토닌 수치가 훨씬 높지만 한때 자신이 지배했던 원숭이들과 오랫동안 눈을 맞추지 못하게 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반면 지위가 낮은 원숭이에게 세로토닌 보충제를 공급하면 리더로 부상했다. 사회적 환경은 뇌의 화학적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원숭이 집단의 지배 계급에서 위치가 낮아지도록 조작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감소하고 반대로 세로토닌 수치가 화학적으로 강화되자 지배당하던 원숭이도 서열이 높아진 것이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 받은 영향은 분명해졌다. 그레이 교수의 연구에서 세로토닌 수치가 낮은 동물들처럼 트라우마 환자들 역시 과잉 반응을 보이고 사회적인 대처 능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뇌의 세로토닌 수치를 높일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1985년 회의에서 나는 제약회사들이 정확히 그 목적을 달성해 줄 두 가지 신약을 개발 중이라는 정보를 접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제품은 없었기에 나는 건강식품 판매점에서 구할 수 있는 체내 세로토닌의 화학적 전구 물질인 L-트립토판을 이용해 간단한 시험을 실시했다. 그리고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제약회사들이 개발에 착수했던 신약 중 하나는 결국 판매되지 못했고 다른 하나인 플루옥세틴은 프로작이라는 제품명으로 출시되어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둔 항정신성 약물이 되었다. 프로작은 1988년 2월 8일 월요일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에서 출시됐다. 출시 당일 나는 어린 시절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폭식증으로 괴로워하던 젊은 여성과 상담을 했다. 음식을 먹어치우고 다시 비워내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붓는 일이 일상이 된 채 살아온 여성이었다. 나는 이 환자에게 새로 출시된 그 약을 처방했고 목요일에 다시 만난 그녀는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난 며칠은 굉장히 다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숙제를 했어요. 내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극적인 소감으로 기억에 남는 말이다. 그 주 금요일에는 월요일에 프로작을 처방했던 또 다른 환자와 만났다.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며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여성으로 엄마와 아내 역할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며 살아온 그녀는 늘 자신을 어린애로 여기며 지독하게 학대한 부모가 던진 온갖 요구들에 짓눌려 있었다. 프로작을 복용하고 4일이 지난 후 다시 만난 이 환자는 내게 다음 월요일로 예정된 진료를 혹시 취소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취소하고 싶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실 전 아이들을 스키장에 데려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남편이 데려갔죠. 월요일엔 식구들이 다 쉰다고 하네요. 저도 함께 신나는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면 아이들에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느라 항상 애써야 했던 환자에게서 나온 말이었다. 그 환자와의 상담을 끝내고 나는 일라이 릴리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다. 당신들 말이야. 사람들 과거에 갇혀 있는 대신 현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을 만들었어. 나중에 일라이 릴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64명을 대상으로 프로작의 효과를 연구할 수 있도록 약간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여성 22명과 남성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약물인 프로작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였다. 내가 속한 트라우마 클리닉 연구팀이 참전 경험이 없는 일반 환자 33명을 찾았고 연구진과 보훈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전투 경험이 있는 참전 군인 31명을 피험자로 모집했다. 8주간 각 그룹의 절반이 프로작을 복용했고 나머지 절반이 위약 그룹으로 배정됐다. 맹검으로 진행된 연구라 우리 연구진이나 환자 모두 자신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다. 여기서 맹검이라는 것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험이 끝날 때까지 실험자 또는 피실험자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진의 예측이 평가 내용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마련한 장치였다. 연구 참가자 전체, 심지어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까지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상태가 호전됐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연구에서는 대부분 위약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연구에 참가한다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주사바늘에 계속 찔려야 하는 데다가 진짜 약물을 복용할 확률은 50%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결국 치료 연구에 참여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이 허다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픈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누군가 관심을 주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기회만이 보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넘어져서 다친 아이에게 엄마가 입을 맞춰주는 행동 역시 위약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트라우마 클리닉의 일반 환자 중에서 프로작을 복용한 사람들은 위약금보다 상태가 훨씬 많이 호전됐다. 이들은 위약을 복용한 환자들보다 잠도 더 깊이 자고 감정 제어 능력도 향상되고 과거에 덜 사로잡혔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훈병원에서 찾은 전투군인 출신 환자들에게는 프로작이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도 변화가 없었다. 이 연구에 이어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양리학 연구들에서도 대부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됐다. 일부 환자는 다소 개선됐지만 대부분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군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이 치유를 가로막는다는 설명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지만 나는 이 설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엇보다 뇌 편도체는 연금이 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위협을 감지할 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작을 비롯해 그와 관련된 졸로푸트, 셀렉사, 신발타, 팍실 등의 의약품은 트라우마 관련 장애 치료에 큰 기여를 했다. 우리가 실시한 프로작 연구에서는 트라우마 환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로르샤흐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이러한 계통의 약물, 공식적인 명칭은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이다. 이러한 계통의 약물의 작용 방식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프로작을 복용하기 전에는 환자들의 감정이 반응을 지배했다. 한 예로 한 네덜란드인 환자, 이 사람은 프로작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어릴 때 성폭행을 겪고 치료를 받으러 나를 찾아왔는데 내 말투에서 네덜란드 억양을 감지하자마자 내가 자신을 강간할 거라고 확신했다. 프로작은 이런 환자들에게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이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충동을 충분히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제프리 그레이의 예측은 분명 옳았다. 내 환자들도 세로토닌 수치가 상승하자 반응성이 감소했다. 네, 82페이지 상단에 양약의 승리로 이어갑니다. 양리학이 정신의학의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의사들은 약물의 효능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 약물은 면담 치료를 넘어서는 새로운 치료 도구로 부상했다. 약물은 소득과 수익도 만들어냈다. 제약 업계가 제공한 보조금 덕분에 연구실들은 열정 넘치는 대학원생들과 정교한 장비들로 넘쳐났다. 늘 병원 지하에 마련되던 정신의학과에도 위치나 명성,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매사추세츠 정신건강센터에도 이 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 일어났다. 연구소 설립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 수영장을 없애고 실내 농구장이 있던 자리는 작은 공간들로 구성된 약물치료 클리닉으로 바뀐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의사와 환자가 누구나 수영을 즐기고 농구장을 가로지르며 공을 던지는 기쁨을 누리던 곳이었다. 나도 병동 연구보조로 일하던 시절에 환자들과 그 체육관에서 몇 시간씩 보내곤 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던 참담한 현실 한가운데 놓인 평화로운 섬처럼 모두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기분을 회복할 수 있었던 장소였다. 그곳이 환자들을 고치는 장소로 바뀐 것이다. 너무나 많은 희망과 함께 시작된 의학혁명은 결국 장점만큼 수많은 해악을 낳은 것 같다. 정신질환은 1차적으로 뇌의 화학적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특정한 약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이론은 의료계 전문가들은 물론 언론 매체와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수용되었다. 곳곳에서 약물이 치료를 대체하고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도 환자가 겪는 문제들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항우울제가 일상적인 기능 개선을 도와준 덕분에 전 세계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과 겨우 몇 시간 자려고 매일 밤 인사불성이 될 만큼 술을 마시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요가 강습이나 운동이 일상이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거나 그냥 이 약 물고 버텨내느라 녹초가 된 많은 사람에게 약은 목숨을 구제해주는 위안이 되었다. 이처럼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감정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치료의 부가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약물 치료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한 뒤 나는 정신질환의 약물 치료에는 심각한 단점이 따르며 초점을 흐려 문제의 원인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뇌 질병 모델은 사람들의 운명을 각자의 손에서 넘겨받아 통제하고 의사들과 보험회사가 환자의 문제를 대신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만든다. 지난 30년 이상 약물 치료는 정신의학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결과는 미심쩍은 수준이다. 항우울제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항우울제가 정말로 우리가 믿게 된 것처럼 효과적이라면 지금쯤 우울증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가 되어 있어야 마땅하리라. 그러나 항우울제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는데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다. 지난 20년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3배로 증가했고 미국인 10명 중 1명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빌리파이, 리스페달, 자이프렉사, 세로켈과 같은 새로운 세대의 항정신성 약물이 최고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2012년에 일반인이 아빌리파이 구입에 지불하는 금액은 15억 2,622만 8천 달러로 그 어떤 의약품보다 많았다. 3위는 항우울제인 신발타로 훨씬 저렴한 복제약들이 나오기 전에 개발된 프로작 등의 약물보다 효과가 우수하다고 밝혀진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액이 1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트는 다른 어떤 유형의 약물보다 항정신성 약물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전체 데이터가 취합된 가장 최근 연도인 2008년, 메디케이트가 제공한 항정신성 약물 지원금은 36억 달러로 1999년 16억 5천 달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메디케이트의 지원을 받아 항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은 20세 미만 환자의 수도 3배로 증가했다. 존슨앤존슨사는 2013년 11월 4일 정신병 약인 리스페달을 노년층과 어린이, 발달장애 환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부적절하게 홍보했다는 혐의를 받아 22억 달러가 넘는 민형법 위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 약을 처방한 의사들에게는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5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항정신성 약을 복용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된 아이들보다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이 4배나 높다. 이러한 약물은 학대받고 방치된 아이들을 더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종종 활용된다. 2008년에 메디케이드를 통해 항정신병 약을 처방받은 5세 미만 어린이의 숫자는 1만 9,045명이었다. 미국 13개 주에서 수집된 메디케이트 데이터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위탁보호를 받는 어린이 중 항정신병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12.4%로 나타나 메디케이드 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전체 어린이 중 동일한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1.4%인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약물은 아이들을 다루기 쉽고 덜 공격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의욕과 놀고 싶은 마음, 호기심 등 아이가 한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구성원으로 성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에도 악영향을 준다. 항정신병 약을 복용하는 어린이는 병리학적인 비만과 당뇨병에 시달릴 위험도 높다. 이와 함께 정신병 약과 통증 관련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약물 과용 사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약물이 만들어내는 수익이 워낙 크다 보니 의학계 주요 학술지들마다 정신건강 문제를 약 없이 치료한 연구 내용이 게재되는 경우도 드물어졌다. 그와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대안으로 취급받으며 무시당하기 일쑤다. 소위 매뉴얼이 확립된 치료계획서를 마련하지 않고 환자와 치료 담당자가 유연성이 결여된 처방 일정을 따르고 환자 개개인의 필요를 세밀하게 반영해 조정하는 절차가 거의 생략된 비약물 치료에 연구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류 의학계에서는 화학의 힘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일을 단호히 행하고 약 외에 다른 방법으로 개개인의 생리학적 상태와 체내 평형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고려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 네, 85페이지 적응인가 질병인가 챕터입니다.
뇌 질병 모델이 간과하는 네 가지 근본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간은 서로를 파괴하는 능력만큼 서로를 치유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다. 대인관계와 공동체 관계의 회복은 다시 행복을 찾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언어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변화시키는 힘을 부여한다. 따라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아는 사실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공통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인간은 호흡, 움직임, 접촉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통해 몸과 뇌의 불수의 기능을 비롯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네 번째,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켜 어른과 아이 모두가 안전하게 머물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건 가능하다. 인간다움의 본질인 이 같은 측면을 무시한다면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되고 자율성을 회복할 기회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당사자를 회복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닌 환자로 만들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회 공동체와 분리하고 내적으로 자기 자신까지 낯설게 느낄 수 있다. 약물의 한계를 깨달은 후 나는 정신적 외상에 따른 반응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졌다. 네. 저자인 베셀반 데어콜크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사실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 이상심리학에 나오는 어떤 질병들이 굉장히 왜곡된 것들이 많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ADHD도 제약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그 진단명을 그러한 주장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몸은 기억한다 2장 마지막 부분까지 읽었고요. 네, 마음을 만져주는 남자, 마만남의 가치 읽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